할머니, 저 무서워요. 손녀의 눈물 한 방울에 은퇴한 여군 장군이 다시 군복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훈련소였습니다. 밤마다 멍든 채 돌아오는 손녀. 그곳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너머엔 어떤 전우보다 강한 증거가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군을 뒤흔든 작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감동의 실화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야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봄비가 밤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미옥의 집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당엔 고인 물이 반질반질하게 빛났고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새벽 공기를 적셨다. 새소리도 잠시 멎은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기상시간을 알리는 알람 없이 스스로 눈을 떴다. 벽장 한켠에 개켜둔 군복들이 보였다. 이제 입을 일도 걸칠 일도 없을 옷들이지만 그녀는 늘 그 옷들의 주름을 펴며 하루를 시작했다. 반듯하게 정리된 탁자 위엔 여전히 군용 스케줄러가 놓여 있었다. 예비역이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여전히 군 기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옥은 차를 우려내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었다. 유난히 흐린 날이었고 마음속 무언가가 걸리는 듯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고요한 공간에선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러나 이날의 평온은 짧았다. 현관문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온 봉투 하나. 평범한 흰 봉투였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발신인 없이 도착한 우편.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사진과 병영 우편이 들어 있었다. 사진엔 그녀의 손녀 유나가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선명한 멍이 보였다. 눈빛은 꺼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사진 뒤엔 붉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미옥은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렸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유나의 표정은 말보다 강한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유나는 군에 자원 입대한 손녀였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지금은 짐처럼 어깨를 눌렀다. 할머니의 이름이 부담이 될까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훈련에 임했던 유나. 미옥은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그곳에서 손녀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오늘 그 애써 감추던 감정들이 서서히 빗물처럼 배어들었다. 책장 구석, 아주 깊숙한 서랍에서 꺼내든 군 시절의 기억들. 낡은 수첩엔 옛 작전명과 동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계급장이 아직도 부직포에 쌓여 남아 있었다. 사진 한 장은 침묵보다 더 큰 외침이 되었다. 미옥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비우고 마당을 걸어본다. 발밑에 흙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도 무거웠다. 군인으로 살아온 시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어떤 작전보다도 신중해야 했다. 대상은 적이 아니라 손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섰다. 말없이 꺼낸 건 예비영용 군복 한 벌. 반드시 개어놓았던 그 옷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쳐본다. 손끝이 옷깃을 지나가고 계급장이 있는 어깨를 가만히 눌러본다. 그 무게가 다시금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다.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고 빗줄기는 멎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아침 미옥은 알 수 있었다.
침묵이 다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행동이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군대란 규율과 명예의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이름 아래서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다. 미옥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설 채비를 한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훈련소.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군인이 될 것이다. 할머니가 아닌 예비역 장군으로서. 그리고 그녀의 첫 작전은 단 하나였다. 유나를 지키는 것. 비가 멎지 않은 아침, 미옥은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바짓단이 젖는 것도 옷깃이 스미는 물기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산 아래 작은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다. 군 복무 시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작전 시작 시간처럼 오늘도 그녀는 정확한 시각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류장 옆 찻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이장은 조심스레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 익명의 청년이 마을 우체통을 찾아 봉투를 넣었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허름한 점퍼 차림,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 청년. 남긴 말도 없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미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캐묻지 않았다. 어떤 무게는 나눌 수 없는 법이니까.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한 그녀는 먼저 육군본부 외부 민원 창구를 찾았다. 정복 대신 차분한 옷차림으로 그녀는 사진과 편지를 접수했고 오랜 시간 함께 군을 이끌었던 동기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수,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현재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단호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을 품고 있었다. 사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저멍 훈련 중 난 거라면 각도가 이상해. 누군가 붙잡았거나 끌려간 흔적일 수도 있어. 미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감도 이미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준수의 목소리가 그 직감을 확신으로 굳혔다. 그녀는 단단히 입을 다문 채 편지를 전달했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기억했다. 다음 행선지는 유나가 배속된 훈련소였다. 외부인의 면회는 금지였지만 예비역 고위직의 신분은 일정한 선까지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었다.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청했다. 불시에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거 비위 조사의 경험을 은근히 암시했다. 훈련소 대기실,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이 울렸다. 벽엔 표어가 적혀 있었다. 강한 육군, 정의로운 병영. 미옥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의로워야 했던 그 병영 안에서 손녀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옥은 훈련소 인근의 허름한 여관방에 들었다. 작은 탁자 위엔 노트북 한 대와 군 복무 시절의 수첩, 그리고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뒤집었다. 메모의 붉은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글을 바라보던 미옥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수첩 위로 향했다. 오래된 전화번호들 중 몇 개는 지워져 있었지만 몇몇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벨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다. 아주 오랜만에 전우의 목소리였다. 너 아직 그 옷 입을 수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수화기 너머 전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다. 움직이자. 나도 갈게. 그 순간 미옥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젖은 흙 위에 다시금 각 잡힌 발자국.
다시 걷게 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담장이 감싸는 훈련소의 정문은 마치 침묵의 성체처럼 서 있었다. 미옥은 군번줄이 사라진 목 아래를 곧게 세우고 그곳에 섰다. 견고한 군화 자국들이 겹겹이 밟혀 있는 흙길은 수십 년 전 그녀가 통과했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그녀의 손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풍경은 낯설게 다가왔다. 행정반의 대기실, 묵직한 군기판 아래 놓인 오래된 의자에 앉아 미옥은 훈련소 전체 배치도를 조용히 훑쳤다. 건물의 구조는 예전보다 복잡해졌고 인원의 흐름도 다양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익숙한 동선을 본능처럼 따라갔다. 이 훈련소에서 고위 간부가 찾아오면 누가 먼저 접견하게 되는지,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어떤 절차가 철저히 유지되는지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미옥 앞에 나타난 이는 조교였다. 윤아의 담당이라고 했다. 각이 살아있는 군복, 흐트러짐 없는 거수경례, 정석적인 응대. 그러나 미옥은 처음 눈을 마주친 순간 그 안에서 작고 억눌린 무언가를 보았다. 대답은 분명했지만 눈동자는 자주 흔들렸다. 경험 많은 장교였던 그녀의 시선은 단호하게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조교는 윤아의 상태에 대해 원칙적인 말들만 반복했다. 규정대로 진행 중이며 특별한 사고나 부상은 없다는 보고. 그러나 그 말들이 끝날 즈음 조교는 미세한 호흡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공간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미옥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교육 일정을 바라보았다. 모종의 정지 사인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조교에게 물을 한 잔 요청하고 손수건으로 의자에 남긴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방 한편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CCTV가 있었다.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사각지대, 바로 그곳에서 조교의 시선이 자주 머물렀음을 기억했다. 그날 오후 미옥은 허가받은 절차로 생활관 외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구령대 옆 훈련장, 야외 식사 공간, 그리고 의무반까지. 눈에 띄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몇몇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모래주머니 뒤편에 떨어진 이름표 조각, 훈련장 끝자락에서 보인 깨어진 수통, 그리고 의무반 창틀에 남겨진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만 참으면 되니까요. 글씨는 삐뚤고 펜이 눌린 자국이 강했다. 억눌린 감정이 손끝을 통해 종이에 옮겨진 흔적. 미옥은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멈춰섰다. 더 이상 짐작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외면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미옥은 오랜만에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이름이 아닌 그들의 성향과 약점을 적어두었던 페이지를 꺼냈다. 군대란 조직은 때때로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은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균열이 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교의 눈빛, 거기엔 죄책감이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공범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자의 고백이기도 했다. 미옥은 조용히 결심했다.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대신 그가 먼저 무너지게 만들겠다고. 그 밤 그녀는 침대맡에 군번줄을 꺼내 놓았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울리는 군가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훈련소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각, 미옥은 단 하나의 전략만을 떠올렸다. 정의를 꺼내기 전에 먼저 흔들어야 할 것은 죄의식이었다. 비 오는 새벽 훈련소는
특유의 긴장감을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물길을 머금은 흙길 위로 이른 새벽 발소리들이 눌러 거쳤고 생활관 창문 너머엔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풍경이 퍼져 있었다. 미옥은 우비를 걸치고 숙소에서 나와 병영 주위를 다시 한번 순찰하듯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생활관 뒤편 작은 야외 쉼터였다. 벤치와 음수대, 그리고 군용 모포 몇 장이 널려 있는 그 공간은 훈련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버려진 종이컵 아래 접힌 편지 한 장. 물에 젖은 종이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줄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글씨체는 어린아이처럼 떨려 있었고 잉크는 눈물처럼 번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유나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저 멀리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미옥은 몸을 낮춰 숨을 죽였고 기척은 점점 멀어졌다. 방금 누군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소 내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정반으로 돌아온 미옥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장교 출신만이 알고 있는 통신 보안실 암호 코드를 입력해 열람 권한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날 새벽부터 이틀간 생활관 입출 기록, 의무반 출입 이력, CCTV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 유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상한 점이었다. 그 나이의 훈련병이라면 반드시 의무반이나 상담반에 한두 차례라도 들렀을 텐데 유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빈칸처럼 뚫린 이력서 한 장. 입소 전 작성된 문서에는 보호자란에 조모라고만 적혀 있었고 소속 병가도 비워진 채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개입을 암시하는 듯했다. 실무 행정 병력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누락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일부러 은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교 혼자만 있을 리 없다는 것. 그날 저녁 미옥은 우편함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거기엔 며칠 전부터 묵은 군사우편이 분류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봉투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접힌 봉투 하나를 찾아냈다. 푸른색 연필로 그려진 꽃 모양. 그것은 유나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쓰던 상징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병사들 몇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름을 잊지 말아줘. 그날 밤 미옥은 무릎 위에 군번줄을 다시 감았다. 유나가 남긴 마지막 증거는 단순한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우에 대한 살아남은 자의 책무였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진실의 회복이며 기억의 복원이란 것을.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전장이 아닌 전장을 향해 발을 디뎠다. 그날 밤 미옥은 자신의 침상에 앉아 군번줄을 손에 감고 있었다. 훈련소의 조용한 정적은 바람 소리조차 숨죽인 듯했고 생활관 전체는 일시적인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를 스치는 칼날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오후에 발견한 봉투 속 이름들을 다시 확인하며 미옥은 하나씩 컴퓨터 앞에 앉아 병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일반 교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등급의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이름들에 대한 입소 이력과 배속정보 징계 기록 등을 일일이 검색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들 대부분은 행정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라는 구조 속에서 사람이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존재를 지운다는 뜻이었다. 마치 그들은 이곳에 온 적도 떠난 적도 없었던 유령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생활관 내 CCTV 기록 중 한 장면을 정지시켰다. 날짜는 3일 전 새벽 2시 13분. 화면 속에는 한 훈련병이 고개를 떨군 채 조교의 안내도 없이 홀로 복도 끝 상담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속 그 아이의 실루엣은 유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미옥은 화면을 확대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상담실로 향한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간 이후 그녀의 동선은 모든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상담실 열쇠를 챙겨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외등 불빛이 미약하게 흔들리는 새벽, 조심스레 문을 연 상담실 안은 비정상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행정문서함은 비워져 있었다. 그러나 벽면 한켠 스피커 아래 먼지가 유독 덜 쌓인 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거기엔 예전 보안 장교들이 쓰던 비밀 서류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 서랍을 떼어냈고 기록을 은폐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사라진 유나, 봉투에 적힌 병사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기록들, 모두가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영 내 사건이 아닌 훈련소 내부의 오랜 관행과 결탁된 침묵이었다. 미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고위 간부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구식 전용 암호 회선을 열었다. 그녀의 군 동기 중 한 명이 여전히 육군 정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 이름은 박태경, 전직 소령이자 정보 분석 전문가였다. 짧은 신호음 뒤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식별 코드 94-0 승인 내용. 송신 가능. 미옥은 손에 쥔 봉투를 보며 말했다. 비록 입 밖으로 낸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손녀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군이 그녀를 지웠다. 다음 날 새벽 훈련소 전체가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미옥은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로 다시 정보실로 향했다. 노령의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거스를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유나가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절박함. 정보실의 보안 서버는 구식이었지만 미옥에겐 그 안의 디렉토리 구조까지 손바닥처럼 익숙했다. 예전 그녀가 보안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체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회 접속 코드를 입력한 뒤 일반 열람 권한이 아닌 폐기 예정 기록 보관 디렉토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 없는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손상돼 있었지만 날짜는 4일 전 자정 무렵이었다. 마우스를 떨리는 손으로 움직여 재생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는 상담실의 내부가 비추어졌다. 영상은 몇 초간 정지된 듯 멈춰 있다가 갑작스레 문이 열리며 한 훈련병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그 실루엣은 분명히 유나였다. 그녀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한 손에는 얇은 노트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인물. 조교 정연이었다. 미옥은 숨을 멈추며 화면을 주시했다. 정연은 문을 닫은 뒤 상담실 안에서 유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장면에서 유나는 노트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 순간 조교는 손을 내밀어 노트를 빼앗듯 가져갔고 유나는 작게 움찔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정연은 문을 나서며 무엇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바로 유나가 편지 봉투에 사용했던 연필이었다. 카메라는 그 장면 이후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영상은 중간에 잘려 있었다. 기록 누락.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의 끝부분을 잘라낸 것이 분명했다. 미옥은 한참을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시간은 없었다. 이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미옥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퇴역 동기 중 헌병대 수사과장 출신의 여군 장교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즉시 연락을 취했고 상대는 짧은 침묵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유나라면 우리가 나설 차례야. 훈련소 외곽의 부대 시설 근처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총 3명의 퇴역 여장군, 그리고 현직 군 수사관 1명. 그들은 기록 누락, 영상 조작, 피해자 은폐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조교 정연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침묵의 대표 인물이었다. 그날 밤 훈련소의 한 사무실에서 조용히 수색영장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미옥은 마지막으로 유나의 노트를 떠올렸다. 아직 찾지 못한 그것. 아마도 유나가 남기고자 했던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렸다. 유나야, 내 목소리는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비 오는 새벽, 부대 외곽 헬기장 인근의 임시 작전실. 텅 빈 철제 책상 위에 오래된 군사 문서들이 펼쳐지고 각자의 계급장을 벗어놓은 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퇴역 여장군 셋. 그들 앞엔 유나 사건의 개요와 영상 일부, 그리고 비공개 녹취록이 놓여 있었다. 과거 각각의 작전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냈던 그들은 이제 유나라는 한 소녀를 위해 다시 무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정보 분야에서, 누군가는 헌병대 수사 쪽에서, 또 한 명은 심리분석 및 인권감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미옥의 호출 한마디에 모두 모였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가 유나라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들은 세 갈래로 움직이기로 한다. 미옥은 정연 조교의 배경을 추적하고 또 한 명은 병역 내 가혹행위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마지막 한 명은 편지 봉투에서 남은 필적 감정 결과를 군 외부 기관과 연결하기로 한다. 이 모든 행위는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협조를 통해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 미옥은 조용히 헌병대 자료실로 들어가 정연 조교의 과거 경력 중 수상한 공백기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는 과거 모 훈련소에서 비슷한 문제로 언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정신적 문제 없음, 훈련 우수라는 단 한 줄의 보고서로 덮였다. 같은 시각 동기 장군 중 한 명은 인권위 조사관으로 위장해 병역 내 CCTV와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고 또 한 명은 유나가 속한 중대의 훈련 일지를 손에 넣었다. 그 일지엔 심리 상담 필요라는 표시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고 상담 기록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밤이 되자 다시 모인 4사람. 각자의 자료를 조합하던 중 정연 조교가 과거 병역 내 사망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사건 당시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 기록 없음. 미옥은 이 단어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군 경력 속에서도 기록 없음이라는 말은 가장 무서운 침묵이었다. 무엇인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군의 체면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정의야.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었다. 전우였다. 그리고 유나의 뒤에 선 또 다른 방패였다. 이들의 등장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3월의 마지막 주말, 부대의 훈련장은 이례적인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철조망 너머로 햇살이 들이치고 바람은 진달래 꽃잎을 따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도 그곳은 명령과 구령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색할 만큼 평온했다. 유나는 군 병원 내 보호병동에 입원 중이었다. 더 이상 훈련복을 입지 않았고 면회는 제한되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누군가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철쭉이 피어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한참을 멈춘 듯했다. 그녀는 온몸으로 세상의 고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옥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병원에 들렀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시선은 한결같이 창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유나에게 건네지 않은 오래전 쓰였던 미옥 자신의 편지였다. 군 생활 중 그녀가 겪었던 어떤 날의 기억이 담긴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군 수사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정현 조교는 퇴직과 동시에 형사 고발 조치를 받았고 그의 사건은 군 검찰로 이첩되었다. 병영 내 묵인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도 시작되었으며 유나 사건은 내부 고발의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옷을 벗었고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했다. 하지만 적어도 기록되지 않았던 목소리 하나는 이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며칠 뒤 유나는 보호자와 함께 퇴소 수속을 밟았다. 정식 의무 기록에는 심리적 안정 필요에 따른 특별 배려로 정리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명단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미옥의 편지 속에 또 3명의 여장군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미옥에게 처음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손글씨로 조심스레 적힌 한 문장. 할머니, 저도 누군가의 전우가 될 수 있을까요?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 창문은 어느덧 습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햇살이 그 창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미옥은 오래전 자신이 처음 계급장을 달았던 날을 떠올렸다. 두려웠지만 외면하지 않았던 그날처럼.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봄처럼 끝을 맺었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이미 끝난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정의는 종종 늦게 도착한다. 그러나 한번 도착하면 아주 깊이 머문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실래요? 감사합니다.